안녕하세요. 시사대 폭발TV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연도가 사실상 2000년 전 한 사람의 탄생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란 사실 잘 알고 계셨나요? 바로 서기에노 다민이라고 부르는 이 연호가 예수를 기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은 종교와 상관없이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연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만 놓고 보더라도 한때는 단군 기원을 공용 연호로 사용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고, 실제로 1919년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해를 대한민국 원년으로 삼았다는 사실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광복 이후 단군 기원을 법제화하려 했으나 결국 세계 흐름을 따르자며 1961년부터 지금의 서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를 놓고 한국인의 자긍심을 위해 단기와 병용하자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법제처에서는 자칫 연도가 뒤엉켜서 큰 혼란이 생길 거라며 결국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서기를 사용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신문 상단에 서기 19xx년 단기, 42xx년 이런 식으로 나란히 표기된 걸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며 연호도 변하고 달력 시스템 자체가 몇 번씩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그 서기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 탄생 시점쯤에 이미 한반도에서 굉장히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팩제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서울 한복판에서 발견된 거대한 고대 유적 풍납토성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니, 서울이라는 세계적인 대도시, 게다가 가장 번화하다는 송파구, 땅속에서 어떻게 2000년 전에 거대한 왕성터가 발견될 수 있지?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것은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나 우리 고대사 연구에 있어 정말 기념비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먼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서기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00년 전쯤 세계 곳곳은 로마 제국이 융성하던 시기이기도 했고, 중국에서는 한나라가 동아시아를 호령하던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절 한반도는 어땠을까요?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4만만 지난 변환이 분립되어 있었다가 차차 고구려, 팩제, 신라 같은 나라들이 등장해 삼국시대의 서막이 오르려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기록도 많지 않고 외세의 침략으로 유물이나 자료가 많이 소실되다 보니 우리가 그땐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고 확신할 만한 근거가 사실 많지 않았죠. 그런데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스케일의 고대 유물이 발굴되면서 학계가 발칵 뒤집혔던 겁니다. 이 사건은 1990년대 후반, 정확히 말하자면 1997년 새해 첫날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풍납동 일대에서는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공사를 끝내야만 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철판 담장을 쳐놓고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막은 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새해 첫날이라 현장에는 인부들도 대부분 쉬러 간 터라 경비가 허술했는데, 이 틈을 타서 숨어 들어간 한 역사학자가 아래쪽 불착 현장을 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깊이 파낸 지하 OM 지점의 토층 곳곳에서 검은색 문화층과 함께 토기 파편, 목탄 등이 발견되었고, 수백 개나 되는 조각들이 대거 드러나 보였던 것이죠. 이걸 보자마자 이건 무언가 대단한 유적이다 라고 직감한 그 학자는 곧장 문화재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시키셔야 합니다 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문화재가 나오면 꼴치가 아프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공사를 스톱해야 하고, 때로는 공사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공사 현장에서 발굴되는 유물이 별거 아니기를, 혹은 대수롭지 않은 시대의 파편이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습니다. 토기편과 목탄 흔적이 워낙 뚜렷했고, 곧바로 전문가들이 달려와서 검증에 들어가면서 일대의 대대적인 발굴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이 한성백제의 수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백제는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고대 왕국 중 하나로 수도를 3번 옮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처음 한성시대, 그 다음 웅진시대, 그리고 마지막 사비시대로 이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 기원전 18년에 온조가 이곳에 자리 잡았다고 전해지는 한성백제의 수도가 정확히 어디였는지 사실 오랫동안 학계에서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위례성이라는 이름이 사서에는 종종 나오지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도 정확한 위치를 명시하지 않고 있고,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은 지금의 하남시 충궁동 일대를 추정하기도 했지만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1925년 한강이 대홍수로 범람하면서 그 일대에 묻혀있던 각종 팩제 유물들이 우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중 풍납토성이라는 토성에서 팩제 초기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유물들이 발견됐는데, 이미 그때부터 이곳이 한성백제의 왕성인 게 아니냐라는 설이 제기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정적이지 않았죠. 이후에도 학계의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1997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풍납토성 일대가 엄청난 규모의 고대 도성이었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해졌습니다. 토성의 둘레가 약 3.5km에 달하고 8톤, 트럭 수십만 대 분량의 흙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될 정도의 초대형 토목 공사가 확인된 거죠.
흙을 단순히 쌓은 게 아니라 판축공법, 부역공법, 또 나무 기둥을 촘촘히 세워서 공간을 나눈 뒤 흙을 압축해서 다져 올리는 등 오늘날 건설 현장에서나 볼 법한 방식을 이미 1600년, 2000년 전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현대에도 고층 빌딩을 지으려면 튼튼한 기초 공사와 골조, 즉 빔 구조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풍납토성 발굴 결과 백제시대의 나무로 된 빔을 길게 설치해 성벽을 지지했음이 확인된 겁니다. 2.5m 길이의 대형 목재들을 여러 겹으로 세워서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했고 층층이 다른 종류의 흙을 다져서 쌓는 시루떡 공법도 적용됐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콘크리트나 철근 따위는 전혀 없는 시절에 나무와 흙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연장 정도만으로 거대한 왕도를 만들었다니요. 그 노력과 기술력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중앙 집권 체제는 보통 국가가 갖추기 힘든 수준이죠. 더 흥미로운 건 풍납토성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단순히 국내산 토기 파편만 잔뜩 나온 게 아니라 중국의 오수전이나 청자, 각종 유리 공예품, 심지어 일본 규슈 지역과 유사한 토목 기술 흔적 등 다양한 교류의 증거가 한꺼번에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는 백제가 그 시절 한강을 통해 바다로 나가 중국이나 일본, 나아가 더 먼 지역까지 활발히 무역과 문화를 교류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삼국시대 백제의 위상은 중국, 남조와 교류가 활발했다, 일본의 선진 문화를 전해주었다 정도로 짧게 언급될 뿐이지만 이렇게 실제 출토된 유물들을 보면 그게 결코 과장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실체를 가진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게 증명되는 셈이죠. 또 다른 역사적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신라의 명찰로 유명한 황룡사 구층목탑. 이 탑이 사실은 백제에서 파견된 기술자인 아비지라는 인물이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신라가 그때까지 그렇게 높은 탑을 지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백제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이를 보아도 백제는 건축, 토목, 문화 전반에서 상당한 우위를 누렸던 강국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는 왜 이렇게 강한 기술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게 되죠. 바로 한강이라는 대동맥을 끼고 있었고 바다와도 직접 연결되는 탁월한 지리적 이점 덕분에 대외 교류와 무역을 통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풍납토성의 북서쪽은 한강을 따라 펼쳐져 있는데 이곳을 통해 선박이 바로 성 아래까지 닿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 무역 물자나 인재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기술과 문화가 융합되면서 나날이 발전했겠죠. 이런 교류 역량은 나중에 공주로 천도하고 또 부여로 천도하는 과정에서도 백제 왕권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5세기 중반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의해 한성백제는 무너지고 계로왕이 전사하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리하여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면서 한성백제 시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그리고 여러 차례 전란을 거치면서 풍납토성은 점점 묻혀가게 됩니다.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간 묻혀있던 한성백제의 흔적이 20세기 들어 우연히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홍수가 큰 역할을 하기도 했고 도시개발 현장이 결정적 발굴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해외에서도 도시가 새로 개발되거나 지하철 건설 공사를 하다가 뜻밖의 유적이 발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건설사와 지자체, 학계가 한바탕 소동을 치르곤 하는데 풍납토성 사례 역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풍납토성이 한성백제 왕성이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로 확실해졌을까요? 1997년부터 약 10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발굴 조사에서 왕궁 건물토로 보이는 거대, 건물지와 국가의 관청으로 보이는 공간, 그리고 백제식 기와와 부속품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 규모와 위험을 갖춘 도시라면 왕성이 아니고서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삼국사기에서 전한 백제 왕궁에 대한 묘사와 딱 들어맞는 정황도 여럿 확인됩니다. 역사학계와 고고학계는 이에 따라 위례성은 풍납토성 일대로 추정된다며 의견을 모으게 되었고 학계 전반의 통솔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 풍납토성이 단순히 과거에 존재했던 무덤이나 저수지의 흔적 정도가 아니라 놀라울 만큼 치밀한 건축 공법이 적용된 대형 왕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2000년 전 한반도에서 이미 상당히 발전된 중앙 집권 제도와 토목, 공사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예전엔 다 뒤처져 있었다, 한국은 근현대 들어와서야 발전했다라는 식의 편견 어린 시선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 풍납토성의 존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나무 기둥을 빽빽하게 팠고 그 사이사이에 나뭇잎이나 가지를 끼워 넣어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한 뒤 한층 한층 판축하는 공법은 일본 규슈의 미즈키나 오사카의 사야마이케 등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 고대 문화가 백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때 그저 문화 혹은 불교만 전해준 게 아니라 토목 기술 같은 실용적이고 핵심적인 기술력도 함께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시선으로 봤을 때는 무척 힘들고 까다로운 공정이었을 텐데 백제인들은 이를 대규모로 해냈고 수백 년간 성이 유지될 정도로 튼튼함을 자랑했습니다.
풍납토성 주변에서 발굴된 수많은 팩제 유물들은 마치 타임머신이 되어 우리가 교과서로만 배우던 한성백제의 삶의 흔적을 구체적인 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팩제 관직명이 새겨진 토기 파편, 제사를 올릴 때 사용했을 법한 대형 토기와 금속기, 왕족이나 귀족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 공예품, 심지어 중국에서 건너온 도자기와 동전까지,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단지 한국 고대사 연구에 국한되지 않고 동아시아 고대사 전체를 새롭게 쓰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발견이라고 평가받게 되었죠. 사실 현재 서울 시내 어디를 파헤치면 또 무엇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땅의 역사는 길고도 다층적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풍납토성은 이곳이 정말로 백제의 첫 수도였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해 이미 20년 넘게 대규모 발굴이 이어져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장 문화재가 많을수록, 또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 지역일수록 개발 문제와 문화재, 보존 문제가 늘 부딪히기 마련이죠. 지금도 풍납토성 일대를 개발하고 싶어하는 움직임과 문화재, 보존을 강조하는 의견 사이에서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럼 이렇게 장대한 역사를 간직한 팩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뿌리 중 하나인 팩제의 한성시대를 더 널리 알리고 나아가 세계사 속에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한 발굴, 보존, 그리고 대중적 홍보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우리는 경주를 이야기하면 신라 천년의 수도라고 하면서 유적 관광지로도 적극 개발되고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에도 이렇게 깊은 역사가 있어 하고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풍납토성 역시 팩제 500년의 시작을 알린 왕성이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관광 자원하고 학술적 역사적 자원으로도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가 이미 빼곡히 들어선 지역이라 인근 주민들이나 개발, 업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최첨단 현대도시 서울과 2000년 전 아시아 최고 수준의 고대 도시 유적이 공존하는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만한 특색 있는 문화자원 아닐까요? 실제로 세계 각국을 보면 로마도 고대 콜로세움과 함께 현대적인 모습이 한데 어우러지고 그리스 아테네도 고대 아크로폴리스와 근대 건축물이 나란히 공존하듯이 말입니다. 저희 시사대 폭발TV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땅에서 발견된 위대한 역사와 기술력을 다시금 되새기고 자부심을 느껴보자는 뜻에서입니다. 서기를 사용한다든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다든지 현대 세계 질서가 어떻다든지 간에 이미 20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하늘 아래서 열심히 살아가며 주변 국가들과 교류하고 놀라운 토목 건축 기술을 발휘했고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서양에서 고대 건축하면 로마라고 흔히 떠올리듯 우리도 이제는 당당하게 한성백제, 풍납토성을 꺼내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비록 그 규모와 흔적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당 부분 훼손되었을지라도 남아있는 유물만으로도 이미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가 축적되면서 풍납토성이 단순한 토성이 아니라 복합 행정군사문화 시설로서 당시 백제의 모든 것을 집약한 중심지였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질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제의 번영상을 재발견하면서 우리 민족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대륙이나 열도의 문화를 받아온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주변의 문화를 전하고 기술을 전파하는 주체적 문화 수출국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고대 건축 양식이나 불교, 전래 역시 백제 계통의 영향이 컸다는 점이 여러 사료와 유물을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니 평소에는 그저 서울 시내의 오래된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정도로만 생각했던 송파구 풍납동에 사실은 엄청난 역사가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학교나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그 도로 밑에 어쩌면 2000년 전 백제인이 닦아놓았던 도로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문득 아파트 지하 주차장 옆 발파 흔적 너머에는 옛 백제 궁궐의 벽체가 잠들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렇듯 우리의 발 밑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찬란한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사를 더 깊이 알고 그 우수성과 가치를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건 이제 우리 세대가 꼭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00년 전 백제가 이미 엄청난 토목 기술로 거대한 왕도를 건설했고 그 잔해가 지금도 서울 땅속에 남아있다는 사실, 정말 경이롭고 자랑스러운 얘기죠. 우리가 이 점을 잊지 않고 꾸준히 보존과 연구를 이어가야 후대도 이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시사대 폭발TV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역사 이야기들을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역사를 통해 한국의 자부심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도 함께해 주실 거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곧 또 인사드릴게요. 시사대 폭발TV였습니다.